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처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추석 연휴 잘 쉬셨겠죠? 아마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자 훌훌 털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월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이탈남인데요. 또 오늘도 이분이 문을 열어드립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석 잘 쉬셨어요? 네, 푹 쉬었습니다. 네, 시집가라는 얘기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근데 왜 고개를 돌려요? 정말 안 들었습니다. 진짜로? 네. 아직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아닌가? 신상 얘기하면 안 된다겠지. 알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북한이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갑자기 연기한다고 발표해 트위터가 시끄럽습니다. 그러게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1일이었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가 남북 대화를 동족 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북한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인도적 사안을 볼모로 잡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나흘 앞두고 연기하다니 평생 그리워하며 살던 가족을 며칠 후면 만날 거라 설렜을 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북의 이번 결정은 사막을 헤매다 겨우 발견한 물을 엎어버리는 짓과 다름없다. 그런 짓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북한은 언제쯤 제정신을 차리려나라고 힐난했습니다. 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와는 분리된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다. 그런데 북은 정치적 이유로 상봉을 앞둔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결정을 했다. 북한 스스로 당국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행동을 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번과 같은 접근법은 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이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도 나왔는데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연기 소식은 추석 연휴 막바지에 들어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천륜을 끊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서될 수 없죠. 북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당장 재개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산가족이 점점 고령화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상봉 행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 수는 12만 9천여 명인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사망자 수는 5만 6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43.8%에 달하는데요. 이는 2003년 사망자 비율 15.9%에서 3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처럼 이산가족 신청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3년 내에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 의원 쪽은 우려했습니다. 이에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참석자는 95명이었다. 이는 전체 이산가족 신청자 수의 0.07%에 불과한다고 한다. 남북 당국의 협상과 통제 아래서만 이뤄지는 상봉 행사로는 이들의 만남을 다 이뤄주지 못할 수도 있다. 민간 주도의 상봉 행사와 더불어 상호 방문 여행 등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 뭐 또 뉴스가 나왔던데요. 20년 후가 되면은 지금의 이산가족 다 아마 돌아가시고 없을 거다. 네.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급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한테는. 네. 정말 참 절망스러운 뉴스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트위터에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 보도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법한 방법으로 권한 내에서 특별감찰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는데요. 특히 그는 어른들은 여권을 보면 혈액형이 나와 있다고 한다. 아들에 대해서도 적법한 방법으로 특별감찰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제공자 보호를 위해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 트위터 이용자는 도대체 여권의 어느 부분을 봐야 혈액형이 나오는 것일까? 내 여권은 아무리 쳐다봐도 혈액형이 표기되지 않았다. 여권도 사람 따라 다른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도 윤상현 의원의 말은 납득이 안 된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범죄 수사를 위해 영장이 청구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보한 경우를 빼고는 합법적으로 구할 방법이 없다. 최동욱 총장과 관련해서는 불법 사찰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언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규정은 공직자에 대한 것일 뿐 민간인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절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청와대가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좀 알고 싶어요. 그죠? 다른 거 네. 다 건들고 지금 그 11살 꼬마는 미국에 유학 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자 11살 꼬마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물론 11살 꼬마의 동의를 득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의 동의, 네. 그 보호자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걸 득하고 이런 걸 얻었을까요? 그다음에 여권을 보면 혈액형이 나온다고. 저도 어제 봤는데요. 예. 혈액형 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혹시 이제 그 밑에 적힌 뭐 혹시 코드에 여권 신청할 때 네. 그 처음에 여권 신청할 때 혹시 그런 거 적는 란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뭐 국제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네,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여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혹시 저희가 모르게 여권 안에 비밀 코드명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첩보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의혹만 더 양산한 그런 아마 발언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네, 북한이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나흘 앞둔 엊그제 돌연 이 무기한 연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 남한 정부가 남북 대화를 동족 대결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이같이 선언을 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자, 그 이유와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게 재개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의 김진향 소장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무기한 연기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근데 이게 무기한 연기입니까? 무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연기죠. 연기입니까? 예, 이쪽 남측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게 북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좀 불안했었고요. 네. 불안하면서도 되지 않는가 싶었는데 사실 뭐 3, 4일 놔두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무기 연기를 선언한 것은 어떤 식이든 비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불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셨습니까? 사실은 예. 남북 관계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예. 9월 18일 날 조평통 서기국이 예. 김관진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아, 예. 김관진 국방장관이 4세대 전쟁 아, 예. 북측이 그 남측의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과 연결시켜 가지고 네. 영공 종북으로 상황들을 몰아간다. 그러면서 예. 북측이 사이버전이다, 미디어전이다, 테러다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것에 뭐 남측의 지점이 뭐 내란 음모 사건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현재 대화 국면에서 또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조평동 서기국이
비난 성명을 9월 18일에 냈었습니다. 예. 그때 이것도 뭔가 또 개성공단처럼 뭔가 또 좀 비거덕거리지 않겠는가라는 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엊그제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도 바로 그 관련 대목이 나와요. 네네. 이게 뭐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서 북남 사이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 민주 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서 탄압하는 일대 마녀 사냥극을 미친 듯이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냐 하면은 먼저 내란 음모 사건 자체가 북측으로서는 매우 사실 기분 나쁘고 모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의 전제는 북은 적이다라는 기본 인식이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 상황에서 내란 음모 사건이 나온 것 자체가 그럼 대화의 상대방인 우리는 완벽하게 적으로 딱 간주해놓고 얘네들이 다시 이제 설치는구나라고 인식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보면은 이석기 의원 중심의 내란 음모 사건을 두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북측하고 연결시켜 가려는 의도들로 북측은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 남측에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종북몰이로 가져간다라는 것은 그 인식의 전제에는 북에 대한 철저한 적대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가 되느냐라는 어떤 좀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가 김관진 국방장관의 이른바 제4세대 전쟁 언급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대충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성공단이 지금 정상화가 되었습니다만은 6차까지 이어져는 그 4개월 160여일간의 그 협상의 진행 과정들을 또 보면은 사실은 불안했던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모든 대화와 협상을 대결 수단으로 악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데 장소 문제 가지고 무슨 호텔이냐, 뭐 내금강 호텔이냐, 외금강 호텔이냐 많은 말들이 있었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뉴스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많은 아마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금강산 이산가족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봤었는데 실제로 그게 좀 여의치 않았었어요. 장소 문제가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끌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은 무언가 협상의 과정에서 남과 북이 좀 많이 충돌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함에 공개되지 않은 충돌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른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 협상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 뒤에 지금 그 금강산 실무회담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만 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에서는 남측 정부가 이른바 입시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게 깔려 있다. 전문가는 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분석들을 천편일률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즉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3, 4일 앞두고 바로 무기 연기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바로 치고 나왔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보시는 입장들인데 사실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북측은 제가 시종일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인민경제 건설이라는 가장 큰 화두를 부여잡고 모든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정상화 이것은 남북 당국 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금강산 문제를 돈줄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언론들 중에 종편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여전히 적대적 관점에서 대북 인식을 매일같이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측은 사실 시종일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금강산 관광 그 부분만이 아니라 네. 다른 부분들하고 좀 연계가 돼가지고 연결시키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은 북측 나름의 판단입니다. 우리 사회를 너무 모르는 판단이죠. 오히려 그들은 이번 이 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를 더욱더 경색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 또 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대북이 지금 또 굉장히 또 악화일로를 걷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깼다라고만 전편일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금강산 관광과 연계 문제라고 한다면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은 날짜를 북한도 동의하에 잡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하면서 깰 수도 있는데 네.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조차도 미뤄버렸어요. 예.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예. 한쪽에서는 이산가족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고 하고 금강산 실무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적대시적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실제로 대화의 상태가 맞아? 협상할 수 있어? 라는 문제의식들을 기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좀 본질적인 남과 북 사이에 실무협상단 사이에 본질적인 뭔가 간극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점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좀 전에 이제 종편이라든지 어떤 반복 이데올로기, 반복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북한이 그 남한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남한의 언론 지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민간 부문은 나눠서 그들도 얼마든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측 언론이 그래서 반복 대결 논리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게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과 북 상호 서로를 잘 모른다 그랬죠. 물론 정치 권력적 수준에서는 다 안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측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영역 자체가 국가기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남측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 언론 지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 당국이 그것과 철저히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뒤에서 언론 플레이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냐면은 조평통 대변인 성명의 주 내용들 쭉 보면은 우리 정부를 직접 겨냥한 내용들은 없어요. 우리 정부 당국을 청와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직접 정부 당국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겨냥하냐면은 보수 패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수 패당이란 말 속에 이제 여러 종편이라든가 언론들을 또 집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북측으로서는 언론의 뒤에 우리 정부가 계속 뭔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 테이블에서 이렇게 가고 뒤에 가서 또 이제 언론 플레이하면서 다른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까? 북측은 우리 측의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신뢰 프로세스가 목표는 아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뭔가 종착지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 프로세스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우리 북에 대한 자기들 입장에서 북측에 대한 근본 불신이 크면은 신뢰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이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분석이 뭐냐면 북한 군부의 반발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강경파가 있을 수 있고 온건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북측이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내면서 이번 회담을 깼는데 만약에 군부의 입장, 강경 군부의 입장으로 녹아들려면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남북관계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조평통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을까요? 군부의 반발이라는 것은 우리식 입장에 그냥 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향후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시간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2, 3주 한 2주일 안쪽으로 다시 재개가 되지 않으면은 한번 신뢰 프로세스 사실 우리가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계속 현재의 남북 관계들을 규정해 왔는데 북측은 이런 식이겠죠. 우리가 계속 의기장 놓으면 그러면 한번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 실패하는 거야라고 한번 또 그런 심통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본적인 그 의문과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 북한이 언급했던 보수 패당에 이 남측에서 언론 문제라든 이런 언론 파트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언론 뭐 신문이든 종편이든지 간에
이들이 그러면 해서 반북 논리를 억제를 하고 남북 대화와 신뢰를 위해서 이래서 그러면 그들의 논조라는 입장을 억제를 할 것이냐 그런 기대를 하기는 사실상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상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측은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럼 북측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남측 정부 당국의 성이 있는 데 말 한마디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게 뭔데요?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언론의 역할은 그런 것이고, 그건 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북측을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것이다.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부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북측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일말에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측 정부 당국은 그것을 방조하고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 치고 나오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신뢰성 있는 말 한두 마디면은 된다라고 북측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이게 이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 당국자가 직접 나서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한 군부를 여쭤봤는데 거꾸로 앞서서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의 이른바 제4세대 전쟁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발언을 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것은 뭐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었을 건데 네. 이 발언이 나온 게 9월 15일 날 인천에서 열렸던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네네네. 나오고 이후에 이제 몇 군데 더 이야기를 하는데 4세대 전쟁 이야기를 계속 이제 언론이 좀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북측이 이것을 딱 집었어요. 국방정책 설명회에 대해서 북은 종북 세력과 연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예.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 사건과 자기들 연결시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북측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남측 정부 당국의 통일부는 한쪽에서는 정십자하고 이쪽에서는 대화를 하자 그러고 국방부 장관이 저런 말을 하냐. 일사불란한 어떤 대북 정책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텐데 네. 한쪽에서는 대화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주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심리전을 계속 사이버전 테러를 감행하고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북측 입장에서는 남측 당국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현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계속 가지고 있는 북측의 나름의 불신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거꾸로 그 김관진 장관의 그런 발언이 북한 군부를 더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자극했죠. 북한 군부가 아니라 네. 북측 당국이다. 전체를 예. 자극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것을 그 통일부는 반인륜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네. 그러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인륜의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천륜을 어떻게든 한번 연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북한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매우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진정성, 정말 저희가 뭘까? 네. 정말 속내가 뭘까? 왜 그랬을까?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었거든요. 네. 이상한 상봉에서 3일 앞두고 3, 4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무기 연기를 한다. 일방적으로. 네. 사실 뭐 보이지 않는 뭐 금강산에서의 실무 회담의 내용들 우리가 속속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뭔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 보여지는 결과론적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엄청난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네. 이후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북측은 이 부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랬을까? 단순한 그쪽의 표현대로 한다라면은 기본적인 남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가져가겠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추후에 의심의 여지 없다라고 예. 하면서도 반공화국 즉 자기네들을 적대시하는 모략이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화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이산가족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참으로 참 피눈물 나는 현실이죠. 그러게요. 안타깝고,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 정치적인 계기나 이런 것들에서 왔다 갔다 하고 크게 흔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례화라고 하는 것은 더 요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문제뿐 아니라 예. 향후 금강산 관광 문제, 개성공단 문제, 사실은 남북 관계 전체가 네. 매우 더디게, 예. 매우 불안불안하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남북 모두의 예. 불신이 건재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 그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전망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전망하시는 근거는 그 역시 또 불신입니까? 불신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네. 가장 핵심적인 건재에는 네. 북측도 마찬가지고 남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뭐 금강산 관광회담은 계속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이거 돈 줄이고 외압 박스인데라는 인식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그런 정도의 인식이라면은 대화할 필요 있겠나 이런 거거든요. 네. 이 사실은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건재는 당신들 못 믿겠거든요. 예. 북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불신이 건재에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이슈가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디 가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큰 틀에서 네. 조금 더 고위급의 큰 틀에서 뭔가 좀 털고 가지 않는 한 네. 실무 협상 수준에서는 매우 힘들게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른바 퉁치는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건가. 북측은 말입니다. 예.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북측이 전통적으로 무슨 협상을 할 때 네. 방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퉁치고 가는 거죠. 포괄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하나하나 야금야금 신뢰를 쌓아가면서 하나하나 이거 원래 북측의 스타일 아닙니다. 근본 문제를 딱 갖다 놓고 풀고 네. 착착착 나가자. 이게 북측의 스타일이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 단계를 거쳐가자 이런 것들을 북측은 그것도 불신으로 보거든요. 예. 그런 저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 방안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당장 국내 여론 자체가 북측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대화의 장에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정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압박을 해야 되겠죠. 하면서 네. 나름 북측이 나올 만한 뭔가의 어떤 명분 실리들을 또 준다라면은 예. 그 명분이란 것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너네들을 신뢰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일상과 상봉 행사 이런 부분들 다 준비되어 있다. 네. 정치 군사적 문제를 가지고 이 판을 깨지 마라. 예.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시죠.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석 잘 쉬셨습니까? 아이고 뭐 오랜만에 아주 쉬니까 네. 이제 좀 산후조리가 되네. 책 쓰고 아주 좀 쉬었어야 되는데. 네. 예. 이거 산후조리가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이제 쉬니까 좀 살 것 산후조리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산후조리 비유를 대고 있어요 지금. 해봤어요? 산후조리? 아니 원래 책 쓰고 논문 쓰는 사람은 산후조리라고 그래요. 하긴. 뭐 해봤어야 하셨지 참. 그러니까 팩트를 틀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시죠? 아예 그러죠. 예. 그나저나 고향이 청주시던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청주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죠. 예. 조상님들 제사도 잘 지냈고. 예. 예. 이 제사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좋다고 봐요. 네. 그래요? 예, 저하고는 생각이 좀 약간 다르네.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에 평화롭게 사는 거는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잘 지내서 앞으로 또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 평화와 안정의 한반도 시대를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와 한반도 안정이 뭔 상관이 있어요? 다 조상님이 지켜주는 조상님의 거예요. 음덕덕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시작전권 안 가져오면 조상님들 그 낫을 다음 명절 때 어떻게 보나? 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 이제 아예 놀려고 등을 지려고 작정을 하셨구만. 그러니까 전 이런 게 이제 저는 체질화된 거지 이제 이 예. 어떤 그 나의 어떤 직업관이 예. 이 생활 속에서 체질화돼 있는 거죠 이게. 예. 예. 그래요? 예. 직업관이 체질화된 건 좋은데 좀 네. 적당한 논리 좀 갖다 대세요. 제사가 거기서 왜 나와? 제사가. 그런가? 그래도 그런 것 같아. 예. 그래요? 예. 그럼 열심히 기원만 하면 통일도 달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사 잘 지내다 보면 그래서 천도교가 남북교류가 잘 돼요. 왜냐하면은 그 효천대제, 이 국태민안을 비는 그 제사를 지내거든 천도교가. 네. 그래서 남북 간에 천도교. 그래서 옛날 천도교 교령 오익재 씨 월복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대선 망칠 뻔했잖아, 그죠? 그만합시다. 예. 얘기가 이상한 데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군수산업, 방위산업을 한번 다뤄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대로 다루자고 약속드렸어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그너 다루는 거 아시죠? 바그너는 그건 소품인데 그걸 또 메인 뉴스로 뭐 못할 것도 없는데 일단 군수산업부터 제대로 그래, 다루죠. 그거부터 좀 합시다. 예. 네네네. 우리나라 군수산업이 거의 지금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초보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봐도 말입니다. 예. 우리가 연간 한 그 전력 투자비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무기 도입하는 거 뭐 네. 이런 거 무기 사는 거 다 합쳐서 한 10조 원 가까이 돼요. 예, 이 중에서 국내로 그 떨어지는 돈 예, 요게 한 2조 원 남짓이라고. 아, 예.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보면 돼요. 예.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게요? 그래,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주로 뭐 외국에서 직구매 무기 하는 거 그죠? 대부분이 미국이고. 그 중에 한 80%가 미국. 예. 예. 그러면은 도대체 국방비를 쓰면 말입니다. 이게 국내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 뭐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또 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효과는 그 중에 30%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근데 실상을 좀 일단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소총 자체 제작합니까? 합니다. 예. 총알 제작합니까? 총알 합니다. 포탄 예. 합니까? 포탄도 일부 합니다. 일부. 예. 아니 그런데 포탄을 대부분 하는데 예. 그 중에 일부 기술을 미국에서 가져온 게 있어요. 네. 미사일은 제작합니까? 미사일은 이제 내가 전에 얘기한 거 그 김정은 집무실 유리창 깨는 거 이런 거 이제 자체 개발했어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옛날에 미국에서 들여온 뭐 현무, 예. 나이키, 호크 이런 미사일 일부 개량해서 쓰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없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없네. 뭐 비행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네. T-50 고등 훈련기가 있는데. 많이 하시네. 예. 왜 사람 무시하고 그러시고 그 정도요. 추석 뒤끝에. 그렇지. 예. 그죠. 예, 근데 그게 예. 자체 우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나? 그거는 로키드하고 공동 개발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말은 국산 훈련기라고 하지만 예. 미국하고 로키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팔지도 못해요. 그래요? 예,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자랑했잖아요. 그 훈련기 중에서는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훈련기라고. 그렇죠. 세계 유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 뭐 미국이 이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요.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 만드는 스마트폰 갤럭시도 자기 게 아닌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체계 종합. 네.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 구상을 하고 이렇게 관련 기술을 확보해서 전체 체계를 종합할 수 있는 이걸 국산 제품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의존하고 있다든가 기술을 또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제약이 따른다면 그건 국산품이 아니겠죠. T-50은 반만 국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체 기술로 그 개발하고 생산하는 건 T-50 그 훈련기 중에 부품은 어떤 거 있습니까? 또 이거 어려운 질문을 하네. 그러니까 엔진은? 엔진 우리가 삼성 테크윈이 엔진을 생산하는데 네. 이걸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은 생산은 우리가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기술을 이전받은 게 많고 예. 자체적으로 이제 항공기 엔진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건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중국의 그 스텔스 전투기도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엔진이 제대로 됐을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위성까지 쏘려고. 위성도 싸우려고. 우주 개발도. 아니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 못하는 게 아니라 비용 대 효과가 안 맞아서 그렇죠. 예, 할 수 안 하는 것도 많고요. 예. 예, 자, 그런 그러면 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화는 자체 생산하죠. 군화요? 예. 군화 자체 생산하는데 그거 제양군인에 지들이 다 한다고 몽땅 가져갔다가 근데 물이 새. 밑창이 떨어지고 물이 새고 해가지고 전량 반납했어요. 그런데 예. 그 제양군인의 호국 안보 세력이 장난치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밑창이 다 떨어졌어요. 예. 그 행군하는데 밑창 떨어지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참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예, 그래가지고 뭐 다시 이제 또 제도도 바꾸고 뭐 다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진짜 군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래서? 해결 중이에요. 해결 중. 아니 그러니까 군화 만드는 기술은 좋은데 예. 누가 간섭해서 장난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군복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어요? 그거 얼마 전에 디지털 군복이라고 개발했는데 예. 땀이 찬대난 거 아니요? 그게 땀복이지. 예, 땀복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땀복인지 사우나복인지 하여간 예. 그래가지고 또 말썽이 나고.
아니 그 저 예산을 적게 편성한 데다가 예. 그 지금까지 그 군수품의 경우에는 단체 수의 계약을 많이 해왔다고. 이게 관행이었다고 지금까지. 수의 계약 그렇죠. 예. 어떤 조합을 만들어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폐단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품질 불량의 군수품 문제 네. 예,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뭐 군화뿐만 아니라 개인 장구류가 대부분 그래요. 네. 피복까지도.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품질 불량 군대였죠. 그런데 보병이 발을 보호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보병입니까? 마른 보병이라고 해놓고 이 저 움직이는 그 군화가 제일 시원찮아요. 예. 예. 자 그런 거면 갑자기 또 그러니까 이게 또 새길로 새고 싶은데 옛날에 당나라군이 네. 고구려 침공을 이럴 때 걔네들 네. 집신 신고 왔을 거 아니야. 일반 사병들은 그렇겠지. 어떻게 그 먼 길을 그렇게 그 집신 신고 행군을 했을까? 아 그러니까 뒤에 주렁주렁 단다고. 그렇지 물론 그렇게 오면서 하지. 계속 갈아 신어야 개나리 된다고. 모침에 달듯이. 예, 아이 그건 물론이죠. 네. 예, 집신 아니면 남학신. 근데 전투하다가 집신 벗겨지면 그거 어떻게? 아니 맨발로라도 싸워야지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옛날에 원시 시대는 어떻게 싸웠어? 다 맨발로 싸웠지. 됐어요 그만. 예. 아이 본론으로 갑시다. 군수산업에서 그 군화나 이 전투복은 빼고. 네. 네. 아 그러니까 군수산업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무기로만 한정해서 합시다, 이 무기로. 군수품이라면은 한 70만 정도예요 한국군에. 이건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류만 한정을 해서. 무기에 한해서 그걸 방위산업이라고도 하죠. 그렇지. 예. 자, 근데 자 그러면 이 초보전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기술력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미국이라 이런 그 제약이 많아서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비가 세계 10위권에 항상 들죠. 네. 예, 어떨 땐 6위, 7위 꽤 네. 많이 쓰는 나라예요. 국가 규모에 비해서.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 절반의 국방비밖에 안 써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도 세계 최고 무기 다 개발했잖아.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사오는 무기가 많아요. 예. 예, 뭐 미사일. 예. 얼마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 나고 스파이크 뭐 이런 예, 미사일 예, 배치했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제예요. 아. 예, 옛날에 또 저 정찰기도 우리가 금강백도 정찰기 사올 때 이스라엘제가 경쟁사였고. 예. 예, 또 뭐 전자전 장비. 예. 예, 우리 동부 지역에 90년대 한참 사업할 때 이스라엘 불란서 독일 3파전이었죠. 예, 이런 거라든가 또 뭐 파바이 미사일 같은 거.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조기 경보기도 우리한테 판다 그랬어요. 아 예. 예. 조기 경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이거 아주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비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군사 강국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돈의 문제, 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전략과 정책의 문제겠죠. 예. 이제 세계 군사력이라는 게 뭐 병력이 몇 명이냐, 뭐 탱크가 몇 대냐, 항공기가 몇 대냐, 대포가 몇 문이냐 이런 것도 군사력으로 치지만 네. 현대 군사력이라는 거는 유사시에 아주 치명적인 공격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그렇죠. 그 자체가 군사력이에요. 이거 좀 시야를 넓혀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언제든 핵국가가 된다 그럽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이제 동북아에 플루토늄을 세계 최대 보유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보여죠. 그럼 이게 왜 위협이 돼? 핵무기가 아닌데. 그렇죠. 그게 유사시에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은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렇지. 예, 이것 때문에 위협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렇듯이 실제로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 무기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산업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예. 그 자체도 위협이라는 거죠. 예. 예, 이런 면에서 이제 방위 산업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산 능력뿐만이 아니라 네. 예, 거기에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빠른 시간 내에 무기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술 지향적이었어요. 말하자면은 그 군대에서부터 국가의 최고급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주로 뭐 이제 과학기술자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을 군에서 양성해가지고 무기 개발을 시키고 밖으로 배출한다고. 네.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상장 주식의 60%가 그런 군대에서 양성한 어떤 전문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한 2단계 적어도 한 세대를 앞서 나가는 나라예요. 아주 작은 국방비를 갖고도 아주 영리하게 예. 이걸 자주 국방을 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뭘 좀 개발하려 그러면은 국방부나 어디 대기업 또는 미국 업체가 와가지고 야 니들 저리 가. 니들이 하는 게 뭐 있어. 예. 이래가지고 배제시키고 주로 직구매 위주로 해왔다고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전투기를 직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면허 생산, 공동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넘겨줄 기술 개발 능력을 축적한다고. 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예. FX 아무리 많이 해봐. 한국형 전투기 개발하는 기술 확보 안 돼. 그러면 그게 정책 마인드의 문제냐 아니면 미국의 간섭 때문이냐 네.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가려고 했던 때가 언제냐면 박정희 정권 후반부예요. 그렇죠. 그 유명한. 예, 72년도에 이제 자주국방 그 계획이 이제 천명대 율곡 사업이라는 한국군 전력 증강 계획이 예, 수립됐고 예.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됐죠. 예. 예, 여기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왜 직원들 목욕탕까지 봐줬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예, 이제 국내 최초의 아파트가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 숙소였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국내 최초 아파트였다고. 이유소 박사가 생각이 나요. 이유소 박사. 그분은 여기 소속은 아니지만 재미과학자인데. 그렇죠. 예, 소설로도 나왔어요. 네. 그 진실은 진실? 죽음의 진실. 죽음의 진실. 그거 쓴 사람이 김준명 씨니까 나중에 내가 물어봐야. 김진명 씨. 김진명 씨입니까? 네네. 김준명은 내 친구구나. 하여간. 네. 그런데 그 박정희 정권이 이제 붕괴되고 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 네. 그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의존해서 네. 자기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의 지지에 매달렸죠. 예. 그런데 왜 어떤 미국의 눈의 가시 같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제 거의 뭐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죠. 예. 600명을 해직시켜 버렸어요. 오호. 한꺼번에.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자주국방의 싹을 잘라버렸는데 나중에 그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그 우리나라도 미사일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어디까지 개발했냐. 예. 그러니까 설계 도면도 안 남아 있더래. 어. 그 뭐 개발자, 설계 자료, 도면 이런 걸 싹 없애버렸으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막 그때 그 정호용 국방장관이 막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 예, 50의 청문회 나왔던. 쿠데타 때 특전사령관이었죠. 그렇죠. 뭐 예. 오적 중에 들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싹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군부가 집권한 이후로 지난 한 30년 동안에 거의 이제 한국의 어떤 방위 산업이라든가 국방 과학 기술이 완전히 고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자주국방 얘기를 했지만 카터 당시 미 행정부가 엄청난 갈등을 빚었던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제 카터 대통령하고는 주한미군 철수, 그렇죠. 한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아주 그 동맹이라고 하지만 아주 극렬하게 갈등을 했죠. 예. 이게 사실 박 대통령 시해까지 연결이 돼요. 예, 이제 동맹국의 어떤 사이가 한미 간의 관계가 벌어지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대사를 많이 만났잖아요. 예,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를 많이 만나가지고 박 대통령 같이 씹어버리고, 그지? 예, 같이 이렇게 막 흉보고. 이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시해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되게 그 위대한 분이신 것 같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그 독재를 하면서 냉전 반공주의를 확립한 거는 우리가 큰 흐름은 동의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어떤 흐름은 동의할 수 없지만은 그런 흐름을 전제를 빼버리고 어떤 군사력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자면은 그럼 평가를 해줘야지.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국내에 그때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데 그렇죠. 무언가 이 방위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이 국가 이익이라고도 또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죠. 자동차 수출보다 전차를 먼저 만든 나라예요. 아 그런가요? 예. 자동차 수출은 언제 됐어요? 80년대에 넘어된 거 아닙니까?
전차는 70년대 말부터 개발이 된 건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보다 전차를 먼저 만든 나라라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그러네. 예. 네. 자동차 기술하고 전차 기술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전차 기술이 더 복잡한가요? 복잡하고 벌써 부품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5만 개에서 7만 개 가량 들어간다고 전차에. 예. 이거를 자동차도 겨우 만드는 나라가 전차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 물론 기술은 외국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일부 구성품도 가져왔지만. 탱크가 만들어진 계기가 원래 그 포였는데 이 포가 이제 딱 한 곳에 고정돼 갖고 쏘니까 네. 이걸 빨리빨리 이동을 시켜서 이동하면서 쏘고 이럴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탱크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포에다가 바퀴 단 게 탱크의 원조라며.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혁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융합되는 건데 그런 어떤 그 차량과 포를 한꺼번에 이렇게 융합시키면 이게 어떨까? 이게 전장에서의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창조 경제인가? 그게 이미 1차 대전 때 그 어떤 가능성이 입증이 됐고 2차 대전 때는 전면화된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자그마한 혁신이 같은 국방비를 쓰더라도 그 불란서가 독일한테 와장창 깨진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그 혁신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 기갑전으로 불란서군을 무력화해 버렸잖아요. 독일이 2차 대전 때. 그 자그마한 혁신, 작은 기술의 우위가 전체 전장을 지배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군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첨단 무기를 따지고 뭐 첨단 기술을 따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자꾸 새길로 빠지네. 오늘 질문이 많네. 사회자가 질문을 해야지 그럼. 아니 내가 주도하질 못하니까 내가 끌려가니까 자꾸 괜찮아 난 다 대응이 돼. 내 정도 되면은 다 대응이 돼요. 얘기했어요. 요즘 좀 약간 위험해. 우리 팬층이 약간 요즘 위험한 거 아세요? 그거 자신감이지. 그게 어떻게 위험한 겁니까? 아무튼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 방위 산업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계속 거듭해서 질문을 드린 게 몇 달 전에도 이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의 뭐 이른바 허가를 득해야 되네, 말해야 되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통제와 간섭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한국 전쟁 이후에 한미 관계의 한 특성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백인 국가들하고는 군사 기술을 잘 공유해. 예를 들어 나토,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하고는 잘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한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정책이란 건 뭐냐면은 한국의 방위력을 증강을 하되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침공하는 말하자면은 북진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승만이 얘기한 그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일견 견제를 했다고. 견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제재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전협정에 반대하고 그 북진 통일을 계속 고수한 이래 한국군의 무기를 이양하는 게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는 1970년대 이미 F-15를 갖다가 이양하고 이전하고 개발도 같이 했는데 우리는 그거 좀 팔라고 그렇게 그래도 전두환 때도 팔라 그래도 안 팔고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야 이제 다 끝나가니까 그제서야 주잖아요. 또 더 오래된 무기로 이제 나이키 미사일이 있어요. 지금 대공 미사일로도 쓰고 있고 우리가 개량해서 이제 지대지 미사일로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달라 그래도 안 주고 그러다가 우리가 월남전 파병을 하고 그다음에 자꾸 뭘 자체 미사일 핵을 개발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달래는 걸로 준 거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그 자체 방위를 위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어떤 무기의 완전성을 갖추려고 그러면 미국은 철저히 견제했습니다. 특히 기술은 아주 통제가 심했어요. 그게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봤죠. 그렇죠. 저기 철저하게 미국이 미 군정 이래로 그 저기 어떤 국가의 어떤 길을 빼버렸다.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후방 병참 기지로 일본을 관리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미국의 그 군수 생산 능력을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꾸로 일본 같은 나라는 옛날에 군국주의 전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기술이 많았어요. 네. 그러나 그 일본마저도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하는 건 미국이 용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철저히 견제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무기 도입 사업으로만 1년에 쓰는 게 10조라고 하셨나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수입 대체 효과로 만약에 본다면 실패했지. 그러니까 그것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엄청나게 지금 창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우리가 한 3만여 명 정도 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가.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했다고 또 한국 방위산업도 만만치 않다고 되게 자랑한다고. 네. 그러나 그거 아니죠. 막대한 국부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국내에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나 이거 경제학과 나온 사람인데 원래는 조금 그거 경제학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 우리가 탁구공을 딱 놓으면 위에서 아래로 툭 떨어져. 그러다 탁탁탁탁 튀다가 멈춰. 예. 요 튀는 그 높이를 쭉 그래프로 그려보면 삼각형이 나오겠죠. 예. 이 삼각형의 면적이 부가가치라고. 그러니까 즉 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로, 중소기업이 노동자한테로 이렇게 자꾸 돈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툭툭툭툭 튀면서 부가가치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공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질 않고 위에서만 놀아. 예를 들면은 국방부가 국내 업체 개발을 시키면 한 10년이 걸리는데 외국에서 사오면 1, 2년이면 돼. 그러면은 외국의 대기업이나 미국 정부나 미국의 방위산업체나 또는 그 파트너로 우리 대기업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만 돈이 돌게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국민 경제 이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안 나와요. 여기서도 낙수 효과는 없는 거네. 없지. 네. 아니 그거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군비를 지탱하는 동력이 뭐냐면은 50개 주에 퍼져 있는 방위산업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국방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네. 이것이 미국의 국방비가 안 줄어드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어떤 그 정치와 정부와 군과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러한 이해관계, 이해동맹 이걸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에 작동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국방비가 안 줄어.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국방비를 늘려도 그 돈이 대부분 국내 경제로 안 들어오고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제 말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방비를 지탱하는 힘이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 예. 이건 뭐냐면 이데올로기예요. 그렇죠. 예, 이건 국가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좀 경제적 관점에서 좀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네. 거기서 좀 그러니까 그 자주국방 지향을 하고 네. 기술 자립 지향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수입 대체 네. 추진하고 수입 대체는 진짜 이런 분야에서는 수입 대체를 좀 해야 돼. 70년대 용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 지금 그 70년대 용어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이 군사 분야예요. 다른 분야는 아니라 수입 대체를 해야 되는 게 군사 분야라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자, 옛날에 이제 기본 병기를 국산화한다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예. 그래가지고 상당한 성과도 있고 전차도 만들고 그때 장갑차도 만들고 재벌이 방산업체 너나 없이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기 삼성이 그때 뭐 자주포 만들고 F-16 조립한다 그러고 또 대우가 잠수함 만든다 그러고 네네네, 현대가 기억나요. 전차 예, 만든다 예. 그러고 풍산이 탄약한다 예, 그러고 맞아요. 예. 한화도 탄약한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두루두루 했다고 기본 병기를 국산화했는데 역시 또 재벌이네. 이 그땐 재벌 나눠먹기 식이었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방산 재벌들이 됐어요. 예. 근데 기본 경비에서 끝났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 무기로 갔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조금 더 고급화된 거죠. 첨단 무기 쪽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맥이 끊겼습니다. 그 신군부가 고지를 한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네. 현대가 지금도 전차는 생산합니까? 아 합니다. 그 차기 전차도 생산하고 다 합니다. 그 물 안 샌대요, 그거는? 물 새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뭔데요? K1 전차는 우리가 저 성공적으로 했다고. 네. 야전에 며칠 다 했는데 K2 전차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저기 변속기하고 네. 엔진이 있다고. 이 네. 두 개를 합친 걸 파워팩이라고 한다고. 네.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이겠죠. 네. 이거는 미국도 개발 안 해요. 왜요? 아니 개발비만 많이 들지 네. 미국도 독일 거 수입해서 써.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독일 거 수입해서 썼는데 예. 요걸 업체 중소기업에서 국산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고. 예.
근데 계속 개발이 실패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차가 지금 저기 개발이 다 끝났는데 예. 엔진 변속기가 빠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아니. 계속 저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엔진 변속이 빠지면 그게 뭐야? 그게 껍데기만. 껍데기지. 그래가지고 이걸 또 국제 공동 개발을 한다고 예. 터키에다가 기술 수출을 했다고 우리 전차를. 그러니까 터키가 그 기술을 수입해가지고 독일제 파워팩 끼워서 지금 수출까지 한다는 거야. 우리 기술로. 우리는 한 발장도 못 나가고.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거의 재앙이 됐어요 지금. 이건 뭐 물 새는 정도가 아니지 뭐. 그다음에 저 물 새 가지고 저 사고가 일어난 건 장갑차예요. 예. K21 장갑차 있어요. 예. 이거를 저기 개발을 했는데 시험 평가 이게 물 속에서도 다닌다고 됐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 굴뚝만 물 위로 내놓으면은 예. 물 속으로도 다닌다고 해서 그 어디 저수지 같은데 물 가다 놓고 예. 시험 평가를 했어요. 예. 그게 저기 침수가 돼가지고 예. 그걸 시험 평가하던 운전하던 저 준사관이 사망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육군이 발끈해가지고 네. 그막저뭐 기관 조사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네. 이 K 계열의 지금 이 무기 체계가 아주 큰 실현과 방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차 장갑차가 이래. 자주포는 야전에 배치했는데 뭐 연평도 때 한 대는 고장 나서 못 썼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아니, 돼가지고 또 이게 뭐 보통 심각한 게 유사시 전차가 가다가 서버리면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차 말입니다. 네. 그 K1 전차를 잘 썼다 그러지만은 진짜 그 위급할 때 섭니다. 그 전차가 그 엔진의 그 동력이 변속기로 전달이 되잖아요. 네. 과부하가 걸린다고 어떨 때 위급한 순간에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센서가 있는데 네. 과부하가 걸리면 변속기가 파손될까봐 네. 시동을 끄게 만들어 버렸다고. 전쟁 중인데 예를 들어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제시동까지 걸리는데 6초 내지 7초. 예. 그다음에 제시동하면 유압으로 포탄을 발사한다고. 네. 이런데 그 유압기 구동되는 것까지 걸려서 초탄 발사까지 47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시동이 꺼져버리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저 변속기가 파손이 되는데 한 개 가는데 5,7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때. 와. 변속기 한 개. 변속기 한 대. 예. 예. 그 창정비 하는데 5,700만 원이 들었어요. 전차 한 대가 한 얼마쯤이에요? 지금 개발하는 K2 전차는 70억 원 정도. 한 대. K1 전차는 20억 원대. 오. 예, 이렇게 돼요. 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야전의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성능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험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 그 저기 어떤 엔진 변속기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개발이 지금 중지돼 있다거나 생산이 중지돼 있다거나 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대실현인데 네. 아니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말이지 옆에 일본은 전투기를 개발한다 그러지 저 이스라엘은 조기 경보기를 생산한다 그러지 이러는데 겨우 지상무기 이걸 갖고 말입니다. 네. 이렇게 국방비를 그동안 많이 써오고 아니 나로 방위 산업을 개발하고 해온 있잖아. 나라가 나로호. 나로도 사실은 그게 저 민간 우주 사업으로 다 돼 있지만 그 미래 미사일 기술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추론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기술 이전이 안 된다면서요. 안 된다.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저기 한국이 미국이 같은 강대국이 보기에는 기술 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피 국가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동맹이 이래? 한미 동맹 60주년이라면 그러면서 뭐 이래? 예. 왜 이렇게 차별을 해? 예.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재작년에 하나 사건이 터졌어요. 뭔데요? 우리가 F-15에 그 센서가 하나 있어요. 타이거 아이라고. 그 센서를 누가 뜯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 뜯어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이 첩보가 주한 미군에 입수돼가지고 미 본국에 보고가 됐어요. 또 그것도 어떻게 잽싸게 또 그렇게 또 요런 것만 정보를 팔아먹는 놈이 있어. 우리 한국군을 예. 어떻게 하면은 조질 수 있는지 예. 요런 정보만 수집해 미국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 누군지 알아요. 주로 한국계 미국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첩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하니까 예. 그때가 재작년 을지연습 기간이었다고 8월에. 그러니까 그걸 뜯어본 건 어떻게 이제 그걸 한번 기술을 하기 위해서죠? 아니 하도 고장이 잘 나서 네. 벌레가 들어갔을지도 모르고 이게 정비가 안 되니까 예. 이거 정비하려면 미국 기술자 또 불러야 되니까 예. 열받잖아요. 그래서 공군에서 손을 댄 것 같아요. 예. 그거 뜯어봤다고. 예. 미국의 저기 차관이 날라왔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 11명 일행을 데리고 예. 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어린 놈이 30대인데 예.
이자가 을지연습 기간 중에 우리 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책상 탕탕 치고 벽을 치고 아주 입에 거품을 물었다고. 예. 하도 그 서슬이 펄해가지고 그 이듬해 작년에 방위사업청에 못 보던 직위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국제기술협력관이라고. 예. 이게 뭐냐 하면 하도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니네 뜯어보면 죽인다 니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저기 뭡니까 그걸 아예 전담하는 기술 보안을 전담하는 그리고 저기 뭡니까 내친 김에 한국의 그 저기 뭡니까 요즘 개발하는 뭐 청상어, 홍상어 이런 어떤 네, 거 어뢰 같은 것도 있고 미사일류를 우리 방산업체에서 개발하는데 그걸 자기네 하품 미사일 기술을 카피했다고. 요 조사단이 또 들이닥쳤어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어떤 한국에 대한 기술 제국주의, 기술 패권주의의 어떤 그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지한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얘들이.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관두고 평상시에는 그렇다고 쳐요. 또 유사시에 전투기 떠야 될 거 아니야. 네. 전투기 떠야 되는데 안 떠. 네. 그럼 부품도 뜯어보고 즉각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전투기 가동률 떨어지는 거 봐. 네? 저게 왜 저렇게 되냐고. 아니 지금은 그렇다고 유사시에 그러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유사시에는 물론 어떤 긴급 조달 내지는 어떤 그 긴급 지원이 있고 미국에서 또 많은 무기가 지원이 돼요. 네. 물론 이것도 공짜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저 다들 착각하시는데 유사시에 미국이 지원하는 전쟁 물자가 있어요. 뭐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뭐 그중에 이제 무기 부품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요즘은 모듈 개념이라 그래가지고 어디 한 군데 고장나면 수리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 구성품을 갈아 껴준다고.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건데 이거 전쟁에서 나면은 다 채권으로 그 산입이 돼가지고 미국에 전쟁 끝나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갚아야 돼요. 그게 일주일간 개전 일주일 동안 한 600억 달러 정도 봐요. 그것도 옛날 통계로 600억 달러예요. 지금은 더 나갈 거예요. 무슨 동맹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떤 안보 위협이라는 거는 미국한테 어떤 그 두 가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첫째는 한국의 무기를 팔 수 있고 연년셋에 그 정비를 명목으로 뜯어가는 돈 이렇게 해서 상업적 이익을 줘요. 예. 두 번째는 미국 내 방산업체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경우를 보면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걸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방비의 무기 도입비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고 한국의 일자리 창출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네네. 예. 옛날 한참 때는 약 한 20대 1. 예, 지금은 10대 1이 좀 안 되지만. 그러니까 20대 1이 미국이 20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로 네. 우리 국방비 중에 무기 도입비로 국내 일자리 1개를 창출한다면은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거의 뭐 한 10개 가까운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권에서 이 방위 산업을 키우고 자주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예, 보십시오. 자, 이거를 미국의 그 어떤 견제를 뚫는 방법이 뭐겠어요? 미국이 기술 패권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잖아요. 이걸로 전 세계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비결인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장벽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 유럽에서 들여와서 기술을 섞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추적을 못해요. 네. 예, 사우디가 왜 미국 전투기도 사고 유럽 전투기도 삽니까? 이스라엘은 또 왜 그러고 왜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이 여러 갈래로 무기 수입의 선을 다변화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건 뭐냐면 국가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 미국 무기만 사기 때문에 기술의 이력을 추적하기가 쉬워요. 이걸 섞어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자유 경쟁으로 붙여버려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유럽에도 문호를 개방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유럽 무기를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미국이 제때 납품할 수 없는 무기, 또 미국이 어떤 팔 수 없는 무기 예.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를 유럽제 무기를 산다 이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걸 검증해서 자유 경쟁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네. 우선 유럽은 기술을 많이 줘요. 지금 우리가 해외 수출하는 무기가 다 유럽제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기 잠수함 수출하잖아요. 예. 왜? 이거 저기 유럽의 저 독일 기술, 독일의 그 하데베사라는데 여기하고 협력해서 잠수함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출돼요. 네. 예. 다음번에 이제 저기 수리온 헬기 우리가 이제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저 유럽의 유로콥 타사
이쪽하고 협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나마 지금 어떤 수출을 꿈꿀 수 있는 것들은 유럽제 기술을 많이 사용한 것들인데 유럽은 그걸 갖고 수출을 규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순진한 질문. 네. 진짜 순진한 질문. 그러면 유럽제 사면 되지 왜 미국제를 고수하냐? 라는 질문은 너무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고 아니 내가 바로 그런 질문을 원해. 너무 뻔하잖아 대답이 그거는. 아니 그래도 그렇게 평범하고 상식적인 귀와 같은 비전문가가 나한테 질문할 때는 상식적이어야 돼. 그래야 내가 전문가답게 얘기를 한다고. 오늘 계속 도발 모드로 가는데. 추석 때 뭐 잘못 드셨어요? 아니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F-16을 90년대 미국하고 이제 했잖아요. 사업을. 절충교역이라고 하는 게 그 기술 이전 수단인데 그 무기 도입 가격의 30%를 했다고. 네. 같은 시기에 그리스나 터키나 이런 데는 70%와 120%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터키가 요즘 어디 해외 무기 이렇게 계약하는 거 보면은 절충교역을 200% 합니다. 오. 그러면 무기를 도입하는데 뜯어먹은 기술이 또 뜯어먹은 그 혜택이 무기 도입 가격 외에 100%가 더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한 개 사업으로 두 개 사업을 해요. 그렇죠. 우리 경우에는 대부분 30%예요. 아니면 요즘 조금 좋아져서 50%예요, 그나마.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미국 무기를 산다는 걸 우리나라는 당연시해요. 왜? 경쟁을 안 하니까. 처음부터 내정돼 있으니까 미국제로. 기차가 레일을 위해서 자유로운 거거든. 레일을 탈선을 못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한미동맹이란 레일을 위해서 계속 움직여요. 자, 이렇게 되나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구매자는 우리인데 바잉 파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가불이 바뀌었어? 기종 선정만 하면 그때부터 미국 업체가 갑이요. 이제는 부품 하나 달라고 거꾸로 사정해야 돼. 아까 타이거 아이 사건도 그랬고 옛날에 금강백도 정찰기의 어떤 구성품 하나가 소비자 자꾸 조건이, 고장나서 소비자 조건이 전혀 구현이 안 되고 있고 안 돼. 고장나가지고 이걸 우린 못 뜯어보니까 미국에 보내서 뜯어봐야 되는데 배터리 하나 갈아주더라는 거예요. 이러느라고 몇만 불. 그래요. 왜 미국제만 그렇게 사야 되는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아주 꼬마애가 이제 과학도를 꿈꾸는 꼬마애가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옛날 7, 80년대 기준으로 하면 트랜지스터 라디오 해체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립하는. 그죠?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들어오는 무기엔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 뜯어보면 즉각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손도 못 대. 근데 참 그것도 참 희한하네. 그걸 즉각 안다라는 것도 아니 우리 내부에서 누군가가 고자질을 하니까 즉각 아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위 산업이 안 되는 이유. 근데 참 방위 산업이 수입 대체만 되면 일자리도 참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정도 국방비 쓰는 나라에서 그거 하나를 못 했다는 게 이게 신경질 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했다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뒤 끝에 약간 오늘 김종대 편장께서 계속 도발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안진아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긴 연휴 뒤끝에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시차 적응이 좀 되셨습니까? 자,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힘들 내시고요. 다시 일상 충실히 꾸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탈남도 새롭게 힘을 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인 클럽 이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이탈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